연준 새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환율과 증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시나리오가 왜 현실적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이 충격을 버틸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새 연준 의장 부임 이후 서프라이즈 금리 인상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35년 만에 70% 아래로 내려간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 끝까지 들으시면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소식, 지금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새 연준 의장 부임 이후 서프라이즈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전 세계 금리의 기준점이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지고 내리면 약해지는 구조죠. 미국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한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신흥국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누구냐,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가 최대 변수가 되는 겁니다. 과거 연준이 시장 예상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마다 상당한 충격이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이에요. 벤 버냉키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를 언급했을 뿐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몇 주 만에 1%포인트 넘게 폭등했어요.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인도 루피와 브라질 헤알은 한 달 사이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긴급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발언 한마디가 지구 반대편 국가의 통화 정책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의장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핵심은 새 의장이 파월처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천천히 움직일 건지입니다. 아니면 물가가 잡히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는 매파적 성향을 보일 건지예요. 후보군 중에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처럼 시장 친화적 인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과 충돌하지 않을 인물을 원할 가능성도 높아요. 문제는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요. 새 의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산 소비자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연준은 인상 카드를 꺼내야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새 의장이 취임 초기에 시장 컨센서스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환율입니다.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지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게 돼요. 지금도 1380원대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준발 서프라이즈까지 겹치면 1400원을 다시 넘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환율이 뛰면 커피 원두, 밀가루, 원유처럼 달러로 결제되는 원자재 가격이 전부 올라갑니다. 빵값, 기름값이 같이 오르는 구조예요. 한국은행도 곤란해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만 내리면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금리 차는 이미 역전 상태인데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문제가 커져요.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고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두 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연준 의장 지명자가 누구인지가 첫 번째고요. 그 후보가 인준청문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반기 한국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예요. 그런데 이런 외부 충격이 들어왔을 때 한국 경제가 버틸 체력이 되느냐? 이 질문과 직결되는 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35년 만에 70%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연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인데요.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87만 명입니다. 전체의 69.2%를 차지했어요. 이 비중이 60%대로 내려간 건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2015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 10년 만에 4.2%포인트가 빠졌어요. 실제 인구수로 환산하면 수백만 명 규모의 노동력이 줄어든 겁니다. 경제를 굴리는 엔진의 배기량 자체가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 명입니다. 전체의 20.7%를 내담겼어요. 사상 처음으로 20% 벽을 돌파하며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전년 대비 60만 명이 늘었고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 노년 인구가 29.9명입니다. 전년보다 2.0명 증가했어요. 회사에서 직원 10명이 벌어서 퇴직자 3명의 생활비까지 책임지는 구조인데요. 매년 퇴직자는 늘고 신입은 안 들어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나마 총인구가 줄지 않은 건 외국인 덕분입니다. 전체 인구 5,181만 7천 중 내국인은 전년 대비 5만 4천 명 줄었는데요. 외국인이 6만 6천 명 증가하면서 겨우 총인구 감소를 막아냈어요. 외국인의 중위연령이 36.1세이고요. 외국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89.3%로 내국인 68.4%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차이가 20.9%포인트나 돼요. 공장이나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없이는 이미 생산 자체가 멈추는 구조가 된 거예요. 총인구의 중위 연령은 46.8세로 10년 전보다 5.7세 올랐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36.6%로 전체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숫자들이 경제에 왜 중요하냐면요.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세금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느는 구조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만 봐도 2027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전망이거든요. 세수 기반이 좁아지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뉴스의 금리 인상 충격과 겹치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세수는 더 줄고 국채 발행이 늘고 금리 부담이 커져요.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력 정책 방향이에요. 이민 정책과 외국인 인력 확대 방안이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 내부적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자금 환경까지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이에요. 연준의 대차대조표. 쉽게 말해서 연준이 들고 있는 자산 규모 변화가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연준이라는 거대한 은행의 금고에 얼마나 많은 채권이 쌓여 있느냐를 보여주는 장부예요. 연준의 총자산은 코로나 팬데믹 때 약 9조 달러까지 불어났었어요. 우리 돈으로 일경 2,000조 원 규모입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양적완화 때문이죠. 연준이 채권을 사면 그 대금이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고요. 은행이 그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빌려주면서 경제 전체의 돈이 도는 구조예요. 이 돈이 전 세계로 흘러가면서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코스피 급등의 배경에도 이 글로벌 유동성 홍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중반부터 연준이 자산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양적 긴축, QT라고 부르는데요. 보유 채권이 만기가 되면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입니다. 현재 연준의 총자산은 약 6조 7천억 달러 수준까지 줄었어요. 정점 대비 약 2조 3천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 돈으로 3천조 원 넘는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갔어요. 한국 1년 GDP가 약 2,200조 원이니까요. 한국 경제 규모의 1.4배에 해당하는 돈이 글로벌 시장에서 증발한 셈이에요.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돈이 줄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려 합니다. 한국처럼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시장은 자금 유출 압력을 먼저 받게 돼요. 실제로 양적 긴축이 본격화된 2022 년 하반기부터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죠. 올해 4월 연준은 긴축 속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에요. 여기에 첫 번째 뉴스에 새 연준 의장 정책 방향까지 겹치면요. 금리는 올라가는데 유동성은 줄어드는 가장 까다로운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뉴스에 인구 구조와도 연결돼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돈을 넣을지 판단할 때 그 나라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봅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나라는 장기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거든요. 돈이 귀해지는 국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어요.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양적 긴축 종료 시점입니다. 월계서는 올해 하반기쯤 QT가 끝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새 의장이 긴축을 더 오래 끌면 신흥국 자금 흐름이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면 신흥국 자산에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열려요. 새 연준 의장의 첫 공식 발언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중요합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흐름 방향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연준과 구조적 변화입니다. 연준의 리더십 교체가 금리와 유동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고요.
한국은 인구 구조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 충격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한 줄로 정리하면 밖에서는 돈줄이 조여오는데 안에서는 일할 사람이 줄고 있는 겁니다. 이 두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내일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숫자가 연준의 정책 방향에 어떤 신호를 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